네,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집중 분석, 오늘도 CPI 특집으로 좀 마련을 해봤고요. FOMC를 좀 지나왔습니다만 CPI 그리고 또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까지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CPI가 발표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웃을 수 있었던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데 앞으로의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CPI 리뷰 한번 먼저 해봐야겠죠? 오랜만에 4를 봤습니다. 네. 정말로. 네, 맞습니다. 4.9% 정말 반가운 4자였는데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CPI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5.0에서 4.9로 낮아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대가 됐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에너지랑 푸드 뺀 코어 CPI 보면 저번에 5.6, 이번에 5.5. 그래서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많이 내려오진 않았고요. 그렇죠. 전월 대비로 보면 0.4, 0.4씩 증가해서 사실 저번하고 달라진 건 없고요. 그러니까 증가 폭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숫자가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그렇군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의 하강 속도는 여전히 좀 느리구나. 그리고 이 숫자 자체가 이 자체로서 연준에게 어떤 사인을 준다기보다는 CPI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떨어지고는 있지만 천천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레이버 마켓이나 이런 쪽의 숫자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가중치를 두고 볼 만한 그 정도의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4가 참 오랜만에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갑게 느껴졌었는데 네네. 그렇다고 막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네네. 네, 그냥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계속 이어갔다는 것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네네, 해석을 해볼 맞습니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좀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부분들이 좀 둔화가 됐었고 네네.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그 주거비는 조금씩 빠지고 있는 네네. 상승 속도, 그러니까 하강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주거비는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CPI가 조금 생각보다 덜 빠진 거는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튄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사실 중고차 가격이 많이 그 전달 대비 많이 빠졌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중고차 가격이 그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더뎌지면서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로 튄 게 CPI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요. 네. 에너지 가격도 최근 들어서 계속 몇 월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네. 이번 달에 들어서 최근 들어서 약간 다시 이제 올라가려는 올렸었죠. 예.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어쨌든 간에 물가가 잘 잡히고 있었던 것의 아주 큰 부분은 결국은 에너지 가격이 빠지고 있었던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확실성을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4월 물가를 확인한 상황에서 5월 물가를 전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추세 자체는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작년에 그쵸. 미국이 CPI 인플레이션의 피크를 찍었던 게 6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6월은 사실 9%대 CPI 물가 그게 상승률이었잖아요. 6월이었군요. 그러니까 네. 당분간은, 그러니까 올해 한 9월 정도, 8, 9월까지는 기저효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CPI가 생각보다 저희가 5월 숫자, 6월 숫자 열어봤을 때 생각보다 CPI가 조금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것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저효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코어 쪽이 얼마나 빨리 내려가느냐. 어쨌든 간에 연준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에너지 가격이 한동안 낮아졌으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건 좋은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코어 쪽에서 내려가는 것이다라는 것이니까요. 코어 쪽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어 CPI라고 한다면 우리가 에너지 가격 그리고 식료품 가격을 제외하고 조금은 변동성이 작은 그런 지표들이 계속 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게 전체 CPI 비해선 여전히 좀 높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5에서 5.6 정도를 아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빨리 떨어지면 시장에 큰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이렇게 5%
4.9%뭐 서서히 하락하고 있는 건 이제 우리가 기저효과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아직은 만족스러운 숫자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을 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FOMC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금리를 25bp 인상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가 이제 고점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동시에 그 파월 의장이 뭐 연내 금리 인하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사인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건 하나는 실제로 그 연말로 가면서 지금 스멀스멀 시작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뭐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하나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가능성은 사실은 내려달라라는 얘기, 희망사항일 수도 그렇구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구 같은 거군요. 네, 예, 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연준에서 얘기한 것과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의 사이에 이격이 벌어진 것은 꽤 된 일이고요. 그렇죠. 아주 많은 분들이 뭐 흔히 말씀하시듯이 야, 연준이 그동안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2021년에 얘기하기도 했었고 뭔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연준 말 잘 안 믿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시는데요. 네네. 저는 연준의 결기는 생각보다 꽤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서서히 하강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긴축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 믿음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아주 마일드하게 올 거다. 그래서 그 자체가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경기를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연준은 여전히 스스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금리 인하 없다라는 연준의 말을 저는 꽤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 그렇구나. 편이고요. 네. 그리고 또 어젠가요? 또 한번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게 이제 존 윌리엄스라고 맞습니다. 미국 뉴욕 연은 총재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연준에서 보면 서열이 3위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렇죠. 사실 그분이 연준에서 모든 커리어를 다 하신 굉장히 연준 내에서 신망이 두터우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뭐 박사로서 굉장히 훌륭한 업적도 많이 페이퍼도 많이 쓰셨고 한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어쨌든 간에 우리 추가 긴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맞습니다. 재밌게 보아야 될 부분이 다들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연준에 이제 들어가 계신 19분의 그 위원들을 보면 그분들을 가장 매파적인 성향부터 가장 비둘기파적인 성향까지 줄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존 윌리엄스가 어딨냐? 그럼 저희가 되게 매파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지만 딱 중간에 있습니다. 딱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라면도 매운맛을 기준으로 이렇게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분의 매파적인 지수를 예를 들어서 만들 수 있는데 시장에서 평가하는 그분의 매파적인 지수는 아주 약한 매파적인 분입니다. 약한 매파.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극단적인 분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 존 윌리엄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더 이게 연준의 내부의 분위기라는 건 저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 연준의 예. 내부의 기류라는 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2%, 2%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곤두박질 치진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또 굉장히 강력하구나라는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하강할 것이다라는 믿음에는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CPI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데 사실 그 경기 침체가 좀 하드하게 오지 않고 마일드하게 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조금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2008년 9월에 리만 같은 일이 있을까? 예. 예를 들어서 뭔가가 하나가 부러져 갖고 경기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일이 있을까? 그러면 그때보다는 훨씬 그럴 확률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준을 그때로 잡으면 네, 그때로 예. 잡으면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 침체를 진단하는 게 미국에서 이거를 진단할 때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쫙 쌓이면 뒤돌아봤을 때 한 1년 전쯤 그때가 경기 침체였구나라고 뒤돌아서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경기 침체로 정의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경기 침체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근데 경기 침체가 들어갔을 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잡마켓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미국은 사실 이제 뭐 결국은 70%가 소비인 나라고 그 소비의 근원에는 안정적인 잡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급격한 블랙스완 같은 일은 벌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하지만 미국 경제 한동안
시시콜콜, 그러니까 저희가 골골거린다는 거 있잖아요. 그쵸, 골골거릴 가능성은 좀 있는 거죠. 뭔가 자꾸 이렇게 잡음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고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불거지는 이슈들이 조금씩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경기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을 또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요즘 좀 그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잡음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일단은 옐런 장관이 6월 1일을 엑스데이트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 소득이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금요일에 다시 만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로 78번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는 20번이 있었는데요. 예. 네, 이때마다 사실은 어쨌든 간에 뭐 잡음은 있었습니다만 다 타결은 돼서 미국이 디폴트를 했던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US 트레저리라고 미국의 국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로 없거든요. 그쵸, 예.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디폴트가 이번에 일어날 거냐, 뭐 저는 확률이 뭐 꽤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삿바싸움을 하는 이유는 뭐 가장 큰 건 제가 보기엔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화당이 지금 하원의 다수당인데 공화당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 부채 한도 늘려줄 테니까 너네 내년에 발의한 어떤 핵심 너네 스펜딩 지출 법안들 있잖아. 그런 거 다 깎아. 줄이라는 거잖아요. 깎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사실 내년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그러네요.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해가 있는데 그때 핵심 어떤 정책들, 민주당의 정책들, 바이든 정부의 메이드 인 바이든 정책들이 발효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바이든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바이든은 절대 그건 양보 못하겠다. 그리고 민주당 중에서 믿는 거는 어쨌든 간에 부채 한도 협상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자체에 굉장한 교란을 주는데 문제는 지금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라는 겁니다. 금리는 높고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높으며 은행권에서는 파열음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서 평소보다 그러니까 약간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샥이 올 확률이 있는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도 야 너네들 이거 갖고 인질로 잡고 하는 거 너네들한테도 안 좋을 거. 너 책임 어떻게 질 거야? 라는 식으로 바이든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치킨 게임인데 그러네요. 결국은 6월 1일 엑스데이 이전에 해결은 되겠죠. 그냥 해결은 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삿바싸움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파열음 자체도 사실 시장에 굉장한 교란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아마 얘기가 좀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로 미뤄졌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 맥코넬이라고 하는 그 상원의 원내대표는 미국의 디폴트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공화당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공화당도 합의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그런 멘트였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그래서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언젠가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 네. 이 얘기는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한 그 세 가지 이유로 지금 굉장히 부진한 쪽으로 가고 있죠.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대출 제약이 생기는 것과 그렇죠. 또 하나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게 하나. 그것과 관련해서 나머지 하나는 부동산 시장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 그쵸. 이게 예. 코로나 때 되게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어쨌든 간에 코로나는 다 온라인으로 가는 거였고 그런 와중에서 사실은 뭐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필요 없게 됐잖아요. 이때 맞죠. 공실률이 예. 많이 늘었었는데 요 이후로 이제 살살 괜찮아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공실률이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발행한 이제 CMBS라고 하는 부동산 저당증권,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의 연체율이 지금 보면 사무용 기준으로 보면 팬데믹 수준까지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예. 팬데믹 수준에 근접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주로 누가 여기다가 돈을 넣어놨냐 하면 주로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여기다 한 70% 정도가 네. 중소형 은행들이 여기다 돈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실화되면 저희가 이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보통 사태를 부르는데 네네. 그때 부실화됐던 자산 자체가 서프라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산이 약간
신뢰성에 취약한. 의미가 있었던 자산에 이제 무리가 가면서 생겼던 게 2008년이라면 네네.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거용은 아니지만 상업용 쪽에서 이렇게 부동산의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은행권이 부실화되면서 가뜩이나 지금 은행권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충격이 빵 하고 가버리면 이게 또 다른 뇌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경기에도 거죠. 영향을 네. 크게 미칠 거고요.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또 일단은 계속 JP모건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은행들을 인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다음에 이제 또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그런 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도 좀 있는 상태거든요. 그 믿음은 또 어디서 온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꽉 꼬꾸라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예.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8년 3월에 베어스탠스가 파산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아무 일 없는 것 같았고 뭐 미국의 대출 시장에서 대출은 막 늘고 있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잘 돌아가고 있고 금융권은 생각보다 레질리언트가 있다. 그래서 회복력이 있다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예. 그로부터 6개월 후인 9월에 리만이 빵 터졌잖아요. 그게 문제가 사실은 위기가 한 번 왔다가 그냥 한 번에 사라지는 위기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죠.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에 따르면 은행권의 위기가 잦아들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베어스턴스와 리만 사이인 건지는 사실 저희는 모르는 거죠. 알 수는 없죠. 알 수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보고 연준은 어떤 움직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는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제가 최근에 눈여보고 있는 데이터는 대출 행태 지수라는 데이터인데요. 지금 화면에 네.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게 예, 뭐냐면 미국의 은행들이 그 기업들에게 대출을 내줄 때 그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은행들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대출 행태 지수가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보시면 대출 행태 지수가 올라갔던 시기가 지금 제외하고 한 3번 정도 있는데 그 3번 다 리세션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물론 그 리세션이 네. 되게 마일드하냐 심하냐의 차이는 있었지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대출 행태 지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고 얼마 예. 전에 나왔던 미국의 그 연준에서 조사하는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라는 슬루스라는 게 있잖아요. 슬루스를 봐도 동일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은행들이 굉장히 대출을 쪼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한 번에 경제가 꼬꾸라지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을 버티고 있는 아주 큰 부분인 신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런치 혹은 스퀴즈가 생기게 되면 그럴 수밖에 이 부분이 없죠. 미국 경제를 네. 쪼일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네. 그게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일드한 리세션의 하나의 버전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거는 조금 안 좋은 조금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죠. 그것이 딱 부러져서 아래로 확 꺼지는 방향으로 그쵸, 가느냐 네. 아니면 스멀스멀 안 좋아지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는 방향으로 가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온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이렇게 소프트하게 지나가는 듯 있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순간 뭐 2008년의 그런 위기처럼 큰 그런 트리거가 하나 발생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계속 걱정하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가 첫 번째로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일 텐데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은 이때 어떤 퍼포먼스를 좀 취하면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저는 사실 거시를 하는 사람, 거시 경제학을 하는 네네. 사람이라서 거시는 좀 두루뭉술한 얘기밖에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스멀스멀 약간씩 내려갔다가 올라갈 시점이냐라고 판단을 하시면 지금이 저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하기 네. 좋은 시점이신 거죠. 지금 들어가시는 게 좋은 시점이실 건데 만약에 뒤에 부러질 것이 있을 것이냐는 사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점 매수의 심정으로 들어가시면서 계속해서 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시장에서 약간 선제적으로 뭔가 반영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혹시라도 안 좋은 느낌이 드실 때 다시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게 하는 시장입니다. 뭔가 잘 해결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마리를 풀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이 고금리를 최소 6개월 이상은 살아야 되고요. 그러면 뭔가 또 다른 은행, 또 다른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도 당연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계속 감안하시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조금 정리를 잘 하고 계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다 같이 이렇게 대답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